네, C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혜 마스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에 나간 것과 같이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미납관리비가 있는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특별히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러 갔는데 관리비가 2천만 원이 밀려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40평대 아파트의 관리비를 몇 년을 연체하면 2천만 원까지 밀릴 수가 있나. 제가 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물건이라 오늘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임장하면서 뭐 관리비 많이 밀린 것들 주로 보면 2천만 원 정도까지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일산에 지금 그때가 마두역? 마두역에 있는 오피스텔, 동주 오피스텔 하나 낙찰 받으려고 임장하러 갔다가 보니까 2억 정도 밀렸더라고요. 면적이 넓고 또 중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세대만 안 냈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을 인수하는 조건인 그 물건을 검색한 적이 있었어요. 인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2억 중에 그 실제 미납 관리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관리사무소 측에서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물어주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올 거고 또 내지는 압류가 들어오면 낙찰 받고 나서 다시 재임대 놓기가 어렵죠. 낙찰 받자마자 가압류 들어오면 다시 세를 놓기가 어려우니까 그 협상이 만만치 않아 보였던 물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산에 한번 제가 그 올리브 상가를 한번 그때 3,500까지 떨어져 가지고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갔는데 그 상가는 그 층은 전체적으로 분양받고 한 번도 입주한 적이 없어서 바닥에 그냥 뭐라지 우리가 주차장 가면 테이프 이렇게 선 그어진 거 차 댈 수 있처럼 그렇게 그 페인트 작업이 돼 있으면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전층이 입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어떤 시설도 돼 있지 않아요. 누구도 안 들어온 거예요. 분양만 받아놓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층에 그 마루샤브라고 일산에 나름 좀 인기 있는 샤브샤브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가 아래층이 나왔길래 너무 감정가 대비 유찰이 많이 돼서 괜찮겠다. 3,500이 너무 싸다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미납 관리비가 1억 5천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고 또 상가는 특히 1층이 다 비어 있는데 혼자만 어떤 영업을 한다는 거는 좀 엄청난 맛집이 아니고는 어렵죠. 누가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죠. 상가 투자가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거시설은 주위의 가격보다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그래도 나가는데 상가는 만약에 몫이 안 좋거나 어떤 이유로 한번 공실이 오래 가면 사람들 인식에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돼서 오래 비어 있더라 이런 인식이 심어져 버리면 참 어렵죠. 상가 투자가. 근데 사실 드라마나 이런 뭐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상가나 분양받을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상가 분양받은 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기지 않은 상가를 미리 이렇게 유추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상가로 자동 되겠지. 1층이니까 무조건 나가겠지. 아니야. 지금 1층도 비어있는 상가 많고 또 하던 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제 주위에도 상가 1층 분양받아서 어, 너무 공실이 오래 가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 관리비 미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물건 제가 실제로 임장했던 물건이고 이 물건에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네. 먼저 이 물건은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그린시티 동문 아파트로 감정가 2억 3,500 70% 1억 6,450까지 유찰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책을 쓸 때만 해도 유찰이 돼서 낙찰이 안 되는데 제가 낙찰가 한번 화면 열린 김에 한번 열어볼게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17타경에
15948.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캡처할 당시에는 지금 적절히 안 됐는데 지금 이 물건이 1억 7,550에 낙찰이 됐어요. 지금 2차에 낙찰이 된 거죠. 1억 7,55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자, 2억 3,500일 때 한 번 유찰돼서 70%까지 빠졌어요. 지금 의정부, 고양,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제 저감률이라고 하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떨어지는 비율을 정확한 용어로 저감률이라고 하는데 서울 뭐 중앙 같은 경우에는 20%씩 떨어지고 뭐 인천, 뭐 의정부, 고양 이런 지역은 30%씩 떨어지는데 그거는 법원의 재량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고양 법원 물건이지만 빌라는 30%씩 떨어져도 아파트는 20%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양 법원 물건 전체가 30%씩 떨어집니다. 그건 법원에서 유찰이 많이 되면 될수록 빨리 낙찰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원의 재량이에요. 한 번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많이 세일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억 6,450일 때 이 물건이 뭐 면적 134.66제곱미터일 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또 한 가지 여기가 클릭된 김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 계산하시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평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런 어떤 공적인 서류는 다 제곱미터를 표시하기로 했어요. 제곱미터 표시하고 또 이제 세주소를 쓰기로 했죠. 근데 사실 좀 익숙지 않은 데 가면 세주소를 보면 이게 동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아는 지역도 사실 어느 지역인지 헷갈릴 때가 좀 아직까지는 있어요. 옛날 주소 쓰던 그런 어떤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면적이 나왔을 때 면적 계산하시는 방법은 나누기 3.3 하시면 돼요. 근데 나누기 3.3 하면 40.73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건 48평형이에요. 여기 나온 금액에 숫자에 7을 더하시면 돼요. 그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리고 그게 또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플이 있어요. 평 계산하는 어플 설치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음, 권리관계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임차인도 있지만 배당 요구했고 대항력이 없어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정하러 갔더니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써봤어요. 소부자 씨는 경기도 파주의 40평대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려고 이게 2억 3,500이었던 게 1억 6,450까지 떨어지면 일단 메리트 있죠. 메리트 있어서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구조도 마음에 들고 아파트 단지를 직접 둘러보니 조경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입찰하기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관리사무실에 많이 가요. 이놈 인압관리비를 확인하려고 많이 밀려봤자 뭐 겨울에 뭐 도시가스 좀 쓴다 내지는 뭐 여름 한여름에 에어컨 좀 틀었다 뭐 한두 달 연체하면 뭐 한 최하 80에서 뭐 한 200 정도 예상하고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200만 원도 아니고 아파트 미납관리비가 2천만 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한두 명 물어보겠어요? 전화도 많이 오죠. 어떤 경우에는 써붙여 넣는 경우 있어요. 그만 물어보라고. 예, 2천만 원 맞아요? 하고 뭐 무덤덤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내가 그러면 낙찰 받은 다음에 내가 다 물어내야 되나? 그런데 보세요. 쓴 건 저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경매 진행했다고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뭐 어차피 낙찰받은 사람이 낼 거니까 받아내려 노력을 안 한다. 그리고 이 2천만 원 중에는 분명히 그 체납에 대한 연체료가 붙었을 거라면 원금은 2천만 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관리사무실은 체납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낙찰자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다 낸다, 못 낸다, 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부르는 게 관리사무실이지. 아, 네. 그 중에 원금은 1,500인데 500은 연체료입니다. 이렇게 하는 관리사무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낙찰가 이외에 2천만 원을. 자,
아파트는 입찰 전에 체납관리비,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는 게 필수인데 일반적으로 그 공동으로 걷는 관리비가 없는 뭐 다세대나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사 가면서 원래 도시가스 끊으면 또 도시가스 비용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납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이게 이월되지 않아요. 구수용가가 사용한 공과금은 낙찰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수되지 않는 게 모든 그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 규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그 복도, 전기 키죠, 관리 사무실에 아저씨들 월급 드려야 되죠, 또 엘리베이터 쓰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전 소유자들한테 다 내라고 하면 그 중에 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로 뭐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나 거기 안 살았는데 내가 그 공용을 왜 내냐 이렇게 돼버리면 아파트 한 동에 맨 라인은 뭐 전기가 안 들어와도 야 여기 사람이 안 사는데 어떻게 이런 어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킨다. 네, 3년치. 만약에 뭐 10년씩 연체된 거를 낙찰자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고 최근 3년치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뭐죠 뭐 사실 미납관리비가 참 애매한 게 많이 밀렸다고 해서 수도와 전기를 끊는다는 게 참 만만치 않죠. 네,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낙찰받으면 미납된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낙찰자가 다 내야 할까? 자, 체납된 공과금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공과금은 이제 낙찰자에게 부담돼요. 뭐 세를 줬든 본인이 살든 전에 살던 사람이 아직 이사 안 가고 살고 있든 등기를 한 이후부터 명도가 안 돼서 뭐 한두 달 전에 살던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내가 안 살아도 내가 등기한 다음에는 내 앞으로 부과된다. 이전 점유자가 내가 등기하기 이전에 이전 점유자가 사용하면서 미납된 공과금은 새 사용자한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된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사 갈 때, 명도할 때 미납관리비를 보통 정리를 하죠. 그렇지만 정리 안 해도 상관없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연체를 해가지고 전기나 수도가 끊긴 경우에는 연결할 때 연결하는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수도나 이런 게 동파되거나 보일러 같은 게 터지면 수리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관리비 영수증 어떻게 할 건가? 공과금이 아닌 관리비. 관리비는 전용 부분과 공용으로 나누죠. 전용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살면서 뭐 온수를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한 게 전용이고 공용은 그 집이 비었든 안 비었든 예를 들어 이 파주 동문시티 아파트 만약에 예를 들어 뭐 4천 세대라면 4천 세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조경도 해야 될 거고 뭐 가로등도 해야 될 거고 뭐 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요구한다. 단 미납된 관리비 3년치만 낙찰자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로 매입한 경우 일반 매매 말고 경매로 매입한 경우 이 인수된 공용 관리비는 매입 가격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인수되는 공용 관리비가 300만 원이 있어서 3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 300만 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다음에 매도할 때 나는 이 아파트를 2억 300에 샀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인수된 공용 관리비는 매입 가격에 포함시켜 주니까 그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잘 모아놔야 됩니다. 자, 연체료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징수하는 관리사무실하고 이렇게 아무리 경매가 진행됐어도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보통 평균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인데 9개월 연체해서 2천만 원 나오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주 오랫동안 연체했다는 건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낙찰자한테 물린다면 뭐 어마어마한 그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연체료도 빼고 전용 부분도 빼고
3년치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된다게 경매의 실무입니다. 이거를 보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 동문시티 그린 아파트의 전용 관리비가 얼마 있고 공용 얼마 있고 연체를 합해서 2천만 원이 나왔을 거예요. 뭐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공용이 한 30% 정도 차지해요. 만약에 미납관리비 원금이 1천만 원이라면 연체로 빼고 연체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금이 3천만 원이라면 한 300 정도가 공용 부분이 돼요. 대부분 아파트 미납관리비를 들어보면 공용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납관리비 영수증을 보여달라. 그리고 그 중에 공용 부분을 내가 확인해서 3년치는 법적으로 낙찰자한테 이수되니까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하면 상콤하게 법무사 관리사무실에서 영수증을 뽑아주냐? 잘 안 뽑아줘요. 총액만 알려줘요. 뭐 협조 잘 안 해요. 이제 일단 한번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 이론을 무장하시고 실무를 잘 아셔야지 달라는 거 하면 요번에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연체를 오래되게 못 받은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 내역을 뽑아달라. 그리고 연체료는 안 낸다, 안 낸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대부분의 관리사무실은 아니 3개월 전에 낙찰받은 누구누구네는 다 냈는데 당신은 뭔데 왜 유별나게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며 왜 다 안 되겠냐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 다 그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대부분 꼬리를 내립니다. 어차피 소송하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외에 이제 미납관리비로 어떤 재판을 했다든가 하여튼 뭐 저기 뭐야 뭐 가압류를 해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채권이 이제 확실한 경우에는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납관리비가 있는 세대 경매 진행하면서 법원에 이 미납관리비로 채권을 만들어서 배당 요구를 좀 해서 받아가면 될 텐데 사실 관리사무실들은 좀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수의자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낙찰자 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한 자기들은 어떤 받으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를 안 하는 관리사무실이 많아요. 미납금을 확인할 때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셔도 되고 가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또 요즘에 좀 고급 아파트들은 전화해도 안 가르쳐줘요. 찾아가도 안 가르쳐주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 데는 알아내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음, 대부분의 사람이 살면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연체 잘 안 하는데 만약에 뭐 비어 있다거나 파산을 했다거나 뭐 어떤 사망에 의한 상속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연체한 미납 관리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알기 어렵다. 안 가르쳐 준다. 제 경험으로 제가 그 타워팰리스 그때 파산 아니 상속 그 소유자가 둘 다 사망해서 자식들이 그 포기한 물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깝죠. 아니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그냥 내고 소유권 상속 받았으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고 자식들이 다 그 물건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미납관리비가 1,000만 원이 밀려 있었어요. 전용 빼고 천만 원. 왜냐면 사람이 안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공용이더라고. 근데 타워팰리스는 밑에 상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한 48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 한 달에 공용이 한 80만 원 정도 나오니까 1년만 밀려버려도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낙찰받기 전에 알 수가 없다.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고 나니까 아니지. 입찰보증금 영수증 가져가니까 알려주더라. 예, 안 가르쳐주더라.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관리비의 공용 부분은 전체 관리비 중에 6에서 70% 정도고 그 정도 이수분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미끌이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납 관리비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문 앞에 붙여놓고 있는 관리사무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들이 또는
그 도시가스나 이 전기 수도 공급 업체들이 뭔 소리야. 낙찰자가 내야지. 지금 이 밀린 거를 내야 뭐 전기가 뭐 연결된다. 뭐 내지는 뭐 이런 뭐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정확한 어떤 그 규정을 한번 제시해 드린다면은 전기 수도 공급 업체에서 미납된 요금을 낙찰자한테 내라고 할 때 전기에 한해서 전기 도시가스는 또 만약에 뭐 인천 도시가스면 인천 도시가스 공급 규정, 뭐 서울 도시가스면 서울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 조건에 구수용과 전에 살던 사람이 체납한 전기료 납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낙찰 받은 매수인에게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내가 살지 않더라도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부터는 내가 내야 된다. 자, 그래서 아파트 상가 현장 조사 시에는 미납관리비를 중심으로 체크하시고 뭐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한 세대 공용이 거의 뭐 다가구 뭐 다세대 뭐 요새 복도 같은 거 청소하느라고 관리비 많이 걷는데 막 많이 걷어봐야 한 달에 1, 2만 원이니까 뭐 낙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금액은 잘 없어요. 주로 이런 아파트나 상가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현장 조사에서 꼭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관리비 연체인데 고급 아파트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잘 안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뭐 한두 명 전화하니까 사건번호 부르면 네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제 특히 요 제가 사진을 보면은 여기 외벽 라인 있죠. 외벽 라인 이제 구층 이런 데가 이제 LH 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중간 라인 이런 데가 여기 위에도 또 벽에도 다 막아주니까 벽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외벽 라인이나 제 꼭대기는 여름에 특히 지붕은 또 여기 지열을 받으면 또 더워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런 어떤 부분도 조금 보실 때 라인이 어느 라인인가. 만약에 여기 이 라인에 이쪽 방에 만약에 베란다를 텄는데 여기 방이 있다면 진짜 좀 추워요. 그럴 때는 뭐 벽 쪽에 어떤 가구를 놓거나 요새는 또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시트지가 잘 돼 있으니까 집을 보실 때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고 특히 잘 없는데 아직도 그 우리 70년대 나무 그 옛날 우리 그 시절에 쓰던 나무문 있죠. 나무문 쓰는 집이 아직도 있는데 안 들어 보통 경매 물건 인정하러 가면 안에까지 잘 못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뭐 아주 우연히 닿아서 아니면은 할머니들이 사실 때는 할머니들이 좀 잘 열어주세요. 의심을 잘 안 하시고 그런데 구조를 볼 수 없을 때는 밖에서 보면 여기 다 하이샤시 했는데 이 집만 안 했다 그러면은 안에 안 들어가 봐도 부품이 이렇게 심하고 에너지 손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하이샤시 안 했다는 거는 안에 안 봐도 좀 뻔하다. 그리고 아주 계속적으로 주인이 안 살고 세만 줬다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인테리어에 전혀 돈을 안 썼다. 하이샤시가 안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올술이 돼 있는 집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 봐도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방 크기나 이런 거 궁금할 때는 여기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몇 발짝 몇 발짝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걸음 걸어보면은 대충 내부에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또 감이 올 때도 있으니까 임장을 가실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9월 13일 또 규제가 나온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안 됐구나. 네.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집값, 낙찰가도 떨어졌다, 뭐 어쨌다 이렇게 참 말들이 많은데 제가 경매 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경험은 작년에도 8월 2일 날 그 파리 규제 나오고 한 50일 정도는 서로 관망했어요. 그럼 지금은 핵심 지역의 낙찰가가 얼마 되는지 좀 앞으로 유심히 보시고 지금 일주일 지나서 유찰된 것 같고 낙찰가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고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복잡하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경락을 낙찰을 받아서 사업자 내지는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세금이 부담되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가 다주택자라면 그중에 제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물건을 먼저 버리려고 하겠죠. 던진다고. 그러면 좋은 물건은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2018년도 9월 13일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이 아파트 같은 아파트지만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 벌어진 것, 제 격차를 더 늘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릴 만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아직 임상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최소 30일, 최소 50일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일 규제 나오고 1년 된 지금 이 시점에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올라서 또 나온 규제예요. 그때도 50일까지는 서로 관망하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주춤했었어요. 아마도 지금은 작년에보다 조금 더 그 기간이 관망하는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이 지금 유찰되는 거 보고 경매는 지금 유찰돼도 다음에 들어와서 1차 금액 쓰면 낙찰되는 게 경매인데 경매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너무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 키워드를 뽑아서 방송하시는 1인 방송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듣고 싶은 난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그 뉴스를 보니까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뉴스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거는 데이터를 봐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방송을 할 만큼 내용이 모이지 않아서 방송을 못 드리는데 지금 연결된 김에 9월 13일 대책은 음, 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고 그 비주거 뭐 나머지 상가 뭐 전답이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돈이 그쪽으로 좀 흘러가서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아파트 버블세븐 지역 규제하니까 그 돈이 다가구로 가서 다가구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다가구가 오른 다음에 나중에 못 오른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서히 올라야 될 게 누러진 만큼 더 급격하게 오르는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도 대출 규제가 좀 비교적 덜한 어떤 용도의 물건들은 좀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라면 세금을 물고 갈 만큼 메리트가 없는 물건은 이제 뭐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일반 사람들이 또 잘 못 사줄 거예요. 받아주는 거. 그렇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인기 물건과 비인기 물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방송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실무에 도움되시는 내용으로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